농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해 갈 수 있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이제는 제재나 이런 것들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또 예전에 해보면서 10번 제가 배팅 해가지고 2번 따더라고요. 8번은 제가 잃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니다. 또 그것도 해봤어요. 마진거래 이런 거. 마진거래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돈을 빌려 내가 이제 돈이 부족하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해줘요. 또 쉽게. 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뭐 10배 정도를 베팅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그게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잖아요. 네. 뭐 슛에 걸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롱에 걸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절단 나는 거죠. 네. 근데 그 10배 정도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청산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런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보기에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이 코인 돈 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들여다봐보면은 뭐 언론이든 여론이든 전부 다 어떤 분위기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요. 이거를 그렇게 막 투기나 막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학생이 등록금 받아가지고 코인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를 하는 거지. 투기를 했는데 투자라고 해요.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다 잃고 또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는 뭐 마진거래나 이런 거겠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청산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강에 갔다더라.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언론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 방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다 달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 업계가 이제 이제 완전히 제도권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 과도기의 시작이 이제 됐는데 말하자면은 얘를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제 개요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세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그런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고 싶을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통제되지 않는 탈중화된 이 기술이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기로 조장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막 사고가 막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대상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투기의 대상이고 또 이게 무슨 뭐 도박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규제의 대상이고 이러길 바랍니까? 아니면은 정말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모아나가게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저는 이걸 물려주고 싶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뭔가 부동산 이런 거보다는 코인을 차라리 이렇게 좀 물려주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내가 물려주고 있는 이것이 마치 어떤 그 투기에 그러니까 무슨 뭐 진짜 남들한테 이렇게 뭔가 정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런 투기의 대상인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 가치로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변학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이 시장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울리는데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질문 한 4개, 3-4개 정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나 정말 이거는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박한일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시장에 지금 막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셨는데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간에. 물어보세요. 편하게. 네. 미팅하는 상황이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하세요. 손님 가면 뭐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신뢰가 가세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궁금해. 이런 거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많고 규제하잖아요. 네. 그게 왜 거기서 제일 많이 채굴했던 걸 아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정부에서.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률 70%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채굴을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일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다 됐어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화폐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화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미 범국가적으로 CBDC라는 것들을 전부 다 채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지금 전부 다 테스트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록체인화된 디지털 암호화폐를 국가화폐로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어서 심지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그쪽 그러니까 그라운드 X 쪽에서 이거를 분배할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CBDC가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분배가 다 돼 있는 상태고 테스트까지 마쳤고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화폐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 암호화폐로 다 갈 텐데 그들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유통되고 있는 미국이 그 패권을 가져갈 걸 알고 또 만약에 미국이 규제를 한다면은 중국이 그 패권을 가져갈 걸 아는데 왜 중국이 규제를 할까요? 제 생각이에요. 걔네는 지금 CBDC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CBDC를 띄우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전부 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런 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CBDC를 띄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른 규제를 하려고 드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호주하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입 무역과 관련된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수입을 못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걔네들이 전기가 딸리거든요. 중국이 전기가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딸리는데 걔네는 수력 발전이 많아요. 근데 하절기, 동절기에 전기요금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걔네는 나라. 그래가지고 동절기에는 그래도 전기가 싼데 하절기에 굉장히 비싸진다든가 전기 공급이 아예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떼야 되는데 호주에서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그거를 수출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네. 무역전쟁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걔네들이 심지어 이 도로의 신호등에도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전기 공급을 못할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그 나라. 네. 그래가지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전기를 공급을 못하고 어떤 공적 시설물에도
정기구급을 못하는 판국에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불법적으로 채굴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에 잘, 북한도 중국에서 채굴해요. 북한도 중국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뭔가 제재를 하기 위한 또 방법으로 그런 규제를 한 건데 그 언론에서는 보도 자체를 중국이 이 코인 자체를 통째로 뭐 마치 규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걔네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수익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예 그냥 뭐 마약처럼 막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걔네들 상황이 지금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데 불법적인 어떤 그런 시설에서 채굴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규제를 하게 되면 패권 자체가 미국으로 갈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걔네 상황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또 답변이 좀 되나요? 네, 또 질문.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신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이고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 네. 만일 마인드시티 회사라는 게 망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채굴을 못 하게 되잖아요. 야, 그럼 그렇죠. 우리 돈은 어떻게 죠? 그러니까 질문 좋아요. 마인시티라는 회사는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마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부터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에알이라고 하는 CEO가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에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에알의 이종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유리엘이라는 친구고 다니엘이라는 친구인데 걔네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헥사라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면 헥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원래 그 IT 굉장히 조각국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막 그 지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두세 번 죽이죠. 네, 두세 번 죽여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국영 기업에서 국영 어떤 그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사서 업체가 해주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저도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런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그 육성해주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헥사그룹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총리가 있어요. 그 총리 다음 총리가 그 헥사그룹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다니엘이나 유리엘이라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로 따지면은 변호사이면서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 그 시장, 뭐 구청장 이 정도 되는 또 정치를 하셨던 분이 행정을 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고 또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뒷배우 이런 것들도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헥사그룹을 굉장히 여러 번 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거기를 방문합니다. 무조건. 정치인들도 방문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기업 뭐 이런 뭐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를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유망한 스타트업들 거기 다 있어요. 그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은 유리엘이나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그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타트업들을 차례대로 불러내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이 회장단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찾고 있는 만약에 어떤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거기서 선택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돈을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그 말하자면 기술을 사들인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헥사그룹 내에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인베스트가 있었어요. 마인베스트는 헥사그룹에서 한 100억,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에아는 원래 전기 기술자예요. 전기 기술자고 이런 그 관련된 어떤 발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는 그 블록체인 쪽에 트렌드니까 이게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거의 80%가 블록체인 분야예요. 스타트업들이. 그 중에 마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었고 헥사그룹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카자흐스탄에다가 그 기술적 인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크립토커런시를 채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를 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뭔가 협력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카자흐스탄이.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표준화 시켜낸 장본인이에요. 마인베스트는.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적으로 채굴하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거를 맨 처음 만드는 회사가 마인베스트. 그래서 그 마인베스트에서 이제 뭐 이런 그 시설, 그 인프라 구축을 쫙 해놓은 상태에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채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가서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는 그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을 걔네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가 2018년도 저를 만났을 때는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는 비트코인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2008년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회사를 그래야지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되는데 2018년도에 완전히 관심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는 코인이 30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19년도까지 떨어지면서 관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다 구축해 놓고 그냥 그 손 놓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한테 이제는 그 자기 사촌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맥가이버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 이런 구축하고 있고 한다. 그래서 미스터 박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저변학대나 이런 거에 그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그 AR을 좀 만나봐라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기업이 그냥 또 이런 말하자면 이제 채굴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점해버리고 중앙 통제돼버리고 이러면은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탈중앙화라는 거를 성공시킬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참여적 공증자라고 하는 이런 개미들 그 생태계 구성원들이 누구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참여적 공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큰 채굴장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클라우드 마이닝 형태로 가야 된다. 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은 기존 전통 방식과는 완전 다르다 해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돈이 없어도 얼마 없어도 그런 사람들도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블록체인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걔네 아버지도 설득을 해야 되고 AR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고위 경찰 공직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제가 그걸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 마이닝 형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약간의 MLM 형태를 그러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설득이 되고 클라우드 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마이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어떤 그 인정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인베스트는 기술 설비 뭐 이런 것들만 담당을 하고 마케팅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마이니시티예요. 네. 그래서 마이니시티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그 인프라 확충하는 거고 기술적 인프라는 이제 이 그 마인베스트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시티는 뭐 아까 막 표현하시기에 망하면 어떡하냐. 그 망하는 회사들은요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고 실체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가서 다 보는 것들 아닙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재원이 그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그 확실한 이제는 그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보던 주변에 무슨 뭐 이런 실체 없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 회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마이니시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